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두 나라의 백신 공조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산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최첨단 mRNA 백신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위탁 생산 중이지만 mRNA 백신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mRNA 기술 이전은 없고요. 원액을 들여와 병에 넣어 넣는 완제 충전, 이른바 병입 방식으로 생산될 예정인데요. 스위스 제약사 론자가 미국과 스위스에서 원액을 만들어 보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뮤군 충전과 포장을 거쳐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공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원활치 않아서 제주도로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2달 연속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4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5.6%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무력해지고 일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등지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 지역 전체 확진자 87명 중에서 62명이 관광객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감염 사례로 파악됐고요. 이를 계기로 N차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브이로그, 개인의 일상을 담는 영상 콘텐츠를 뜻하는데요. 최근 학교 교사들이 촬영한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학생의 비속어가 그대로 자막으로 옮겨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 유튜버가 늘어나자 2019년 활동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학생이 등장할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다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고요. 지침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관할 교육청에서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일 0시 기준 585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3일 0시 기준 4,933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누적 접종 인원은 379만여 명입니다. 2차 접종은 3만 4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누적 접종 인원은 174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질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은 황사가 밀려들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높은 수준 나타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영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대별 오늘 미세먼지 지펴보시면요. 오늘 출근길 대기질 양호하겠지만 오후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밤에 그 농도가 가장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19도.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져서 18도에서 2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네, 5월 2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이정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부탁합니다.
월요일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문을 열어서 제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지난 2월 24일 충북 제천에서 평범한 60대 가장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바로 유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유서 내용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유서의 첫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사님들, 나는 사기 폭력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톤 트럭 다 썩은 거 강제로 대출받아 산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트럭을 강제로 사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사인을 여기저기 했는데 뭐야. 아마도 일수돈에 쓰는 걸 사인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유서에 남겼습니다. 그럼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일을 당한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A씨는 거야? 네. 농사할 때 쓰는 네. 그 1톤 4륜 트럭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 중고 사이트에 알아봤어요. 네. 마침 괜찮은 물건이 있다 싶어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차 번호까지 일단 확인을 했죠. 네. 그랬는데 사진을 보고 인천으로 갔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터미널에 도착한 후부터 중고차 매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A씨의 눈을 가리고 어머. 30분가량 어디론가 네. 이동을 어머, 했다고 어머, 합니다. 야, 이게 되게 이상한데 이게 네.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이게 마약 밀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눈은 뭐하러 가렸을까? 이게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데요? 갑자기 눈 가리면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아, 무섭죠? 아니 근데 중고차 매장에 간 건 맞대요? 네, 중고차 매장에 도착은 했습니다. 네.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A씨에게 보여준 트럭이 그 차가 아니었습니다. A씨 말을 빌리자면 정말 다 썩은 그야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A씨는 당연히 사지 않겠다고 했겠죠. 하지만 문신을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거의 강매되다시피 그렇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중고차를 사러 간 건데 이거 무슨 봉변을 당한 건데 이러면. 그쵸. 이런 일 상상도 못 하죠. 중고차 사러 갔다가. 예. 그 봉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연, 바로 A씨는 중고차값 3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 네. 돈 다 뺏기다시피 했고요. 나머지 차값 400만 원 있었거든요. 네네. 요거는 대출을 받으라면서 아. 손에 쥐가 날 때까지 여기저기 사인을 또 했다고요.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가서 몰고 다닐 수도 없는 다 낡은 트럭을 700만 원에 강매를 했는데 가지고 간 돈 300만 원을 뺐다시피 가져가고 그렇죠. 돈이 400만 모자라니까 그 400만 원을 굉장히 위험한 돈을 쓰게끔 해놓고 사인하게 하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이거는 중고차 매매가 아니고 이건 뭐 사기, 사기죠. 폭행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조폭 수준 아닙니까?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네. 이제 갈취하게 하는 공갈죄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죄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강요해서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면은 나중에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라고 해서 또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시고요. 그래야지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A씨 중고차를 구매한 지 20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아이고. 했습니다. 가족은 A씨 유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유서를 신고했고요. 네. 경찰은 이 2달 동안 좀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일당들, 그놈들 잡아야죠. 잡았습니까? 경찰은 일단 A씨에게 중고차를 강매한 딜러 B씨 등 4명을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국의 50여 명 구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서 총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당이 주로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구매자가 찾아오면 일당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차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계약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차량 등록까지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계약 다시 없던 일로 돌리려면 위약금을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제 진짜 사실은 팔려고 했던 그 차를 내놓으면서 위약금 내기 싫으면 이 차라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파는 수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A씨가 당했던 것처럼 문신을 보여주면서 둘러싸고 협박을 하니까 이거 안 사고 배기겠습니까? 무서워서. 아유, 결국 네. 차량에 감금한 뒤에 위협도 하는데 이러면 누구라도 강매를 당할 수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중고차 딜러들이요.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네, 아주 다수가 입건이 됐잖아요. 네. B씨 등 26명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출동조, 또 허위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흐름도를 또 준비를 했어요.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게 범행 흐름도거든요. 먼저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하고 허위 딜러에게 피해자를 배정을 해요. 그럼 매매 상사는 사원증과 계약서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알선 수수료가 입금과 배분이 이루어져요. 네. 이때 할부 대행사에서는 캐피탈과 합의를 해서 허위 계약서로 대출 승인을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허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그러네. 허위 매물을 보고 갔잖아요. 근데 가서 그 차를 살려고 하면 그 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제가 아는 사람도 약간 이런 특이한 경우인데 네. 자기 차가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가봤죠. 그랬더니 갔더니, 그 차가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나갔다. 방금 나갔다. 네. 그래갖고 다른 거를 갑자기 쓱 꺼내오더란 말이죠. 아니 버젓이 지인이 타고 있는 차인데 그렇죠. 그 차를 매물로 올려놓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수법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들인 다음에 그 이제 다른 거를 딱 내시해갖고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제 지인도요, 무사고차라고 해서 차를 샀어. 네. 가격도 좋더래요. 근데 1년 안에 너무 장고장이 많은 네.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침수차 있잖아요. 네, 정말 침수 때 그 차를 그런 산 경우 거예요. 있죠. 엄청 수리 많이 했어요. 아니 이런 중고차 살 때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실 중고차 구입했다가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세요? 좋은 차인 줄 알았는데 그냥 네. 거의 1년 내내 그냥 수리수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괜찮은 차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뭣도 모르고 싼 차를 샀다가 이게 소위 말하는 대포차일 수가 있고요. 네. 압류차일 수가 있고 또 사고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매장 가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이제 365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단은 싼 게 비지떡이에요. 맞아.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죠. 맞아요. 기계는 절대 그냥 주지 않거든요. 중고차 매매상을 이용할 때는 또 영업사원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중고차 매매 사고가 가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데도 안 없어지는 거 보면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가 있어야지 이게 맨날 소비자들한테 조심하세요. 당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핫이슈 가죠. 네, 이번에도 역시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난 5일 남양주의 한 빌라 화단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 해당 빌라에 거주하던 A씨였는데요. A씨를 살해한 범인, 놀랍게도 A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들이었다. 네. 아들 B씨는 지난 5일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A씨에게 둔기를 휘둘러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검을 화단에 버린 혐의입니다. 아니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왜 살해했을까요? 그러게. 문제가 있었나요, 둘이? 둘이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네.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A씨 조카가 밝힌 사연에 따르면 삼촌 A씨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들에게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요. A씨의 아들이 조현병이 있었어요. 조현병. 조현병이면 막 누군가가 막 보여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정신질환의 일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네. 좀 많이 나오잖아요. 조현병은 정신질환의 일종인데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또 과동기 행동 이런 좀 정신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그럼 조현병이었다면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A씨는 A씨 조카, 그러니까 아들 B씨가 2015년 무렵부터 조현병을 앓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2019년부터 아버지인 A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A씨의 조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A씨는 위협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 아들과 함께 지내지를 못했고요. 인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아들과 가끔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모친과 가족들에게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음식과 또 생활비를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로 아버지를 계속 위협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A씨는 한 달 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B씨가 좀 자신이 원하는 물건, 뭐 이를테면 담배나 오토바이, 자동차를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아버지를 위협하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A씨가 흉기를 버리면 또 어디선가 흉기를 구매해서 또 협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다고 해요. 지난 4월 5일 A씨는 인근 파출소에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정신병원에 아들을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미 한 달 전에 입원을 시키려 했으면 입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발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가 있었잖아요. 네. C 파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D 파출소로 이걸 넘겼대요. 그래서 D 파출소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출동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그래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와 잠시 싸웠을 뿐이라고 하니까 강제로 이 아들을 입원시킬 수는 없다. 법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초동 대처가 미온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동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도 특별한 답을 해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위협했을 정도면 강제 입원이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경찰은 왔다가 그냥 갔고 근데 조현병 환자 입원 절차 이런 게 까다롭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가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보호 입원 이렇게 있는데 각각 제도별 요건과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이 출동한 경찰관이나 구급 대원이 의뢰를 해서 이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응급 입원이라는 제도예요. 정신과 전문의 동의를 거쳐서 최대 3일까지 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어땠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무조건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사람들을 다 입원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경찰관 눈앞에서 굉장히 극심한 위협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면 담당 경찰관이 약간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문제가 생긴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이 경찰관이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찰관으로서 징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까 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행법상 보호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 사람을 계속 붙잡아둘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응급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조카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 B 씨의 상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던데요? 네네, 좀 이거를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유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들 B 씨의 집 내부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낙서가 뭐 사방에 써져 있었고요. 그리고 무서워. 가구를 검은 천, 흑천으로 가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심각한 거죠, 상황이. 하지만 경찰은 위협당할 때 112에 신고하라. 그리고 위협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이 그냥 돌아가니까. 그래, 맞아. 아들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다가 이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경찰도 그냥 가고 뭐 사설 구급대도 그냥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아들이니까 정말 아버지의 부정이 이제 짠한 게 20대 아들인데 어린이날이 돼서 이제 아들을 챙겨주러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또 신고를 했대요. 근데 이때 또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가 친척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A 씨의 동생이 이 C 파출소에 찾아가서 집에 조현병 환자가 있고 평소 살해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동행하지도 않았고 경찰이 곧 출동할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평상시 위협을 당하고 있어서 무서워서 신고를 한 건데 먼저 그렇죠. 집에 혼자 가 있으라니. 이거 뭔가 요점을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거기 현장에 도착을 해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경찰이 지구대로 돌아가서 112에 신고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집 근처를 또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파출소로 찾아가서 119에 신고해서 집 문을 열어보자고 했지만 경찰은 뭐 체포 영장이 없다. 그리고 인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좀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경찰도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의 절실함을
조금 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경찰인데 그렇죠. 그 경찰들이 민원인의 절실함을 조금 더 헤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시신 동네 주민들이 발견을 했다고요? 네, 사건 다음 날인 6일 오전에 그 동네 화단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서 또 안타깝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뉴스가 반복될 때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과장된 공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두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현병에 대한 좀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조현병 환자가 이제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조현병 환자가 다 폭력적이고 위험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언론을 보세요. 일반인들이 범죄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경우에는 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은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이제 온순하고 오히려 더 이제 평온한 삶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가족들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맞아요.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조현병 그 자체가 뭐 범죄라든가 나쁜 건 아니고 이건 진짜 몸이 아픈 환자인 그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보호받아야 되고 이제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 건데 이제 모든 범죄자들을 조현병 환자들을 당연히 범죄자라고 함부로 예단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자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뭐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면 격리를 한다든가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조현병 환자라는 게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이때는 좀 감경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감면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존속 살해 의 경우에는 일반 보통살인보다는 훨씬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형법에 따라서 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라든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형을 감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조현병 진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면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범행 당시 그 행위자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에 뭐 변별 능력이나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행 동기라든가 경위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내려서 형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핫 이슈에서 알아본 두 가지 사건, 사연 참 안타깝습니다. 핫 이슈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사연은 뭡니까? 네, 가족 간 이웃 간 분쟁 첫 번째. 아내를 요거 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내를 이거 한 진짜 이유. 아내를 약 올린 진짜 이유. 약올리지요? 아내를 좋아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고.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거. 뭘까요? 비슷한. 답은 지켜줘. 아내를 지켜줘? 지켜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사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부예요, 항상. 네. 그래요? 여기서는 부부예요. 네네네네. 남편 역할 이정수 씨, 네. 아내 역할은 접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미스터 나인? 연애 시절 제 남편의 애칭이었습니다. 왜 나인이냐고요? 밤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절 집에 들여보냈거든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은 늘 저를 먼저 배려하고 지켜줬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자기야, 우리 와인 한잔 할까? 와인은 나중에 마시고 우리 그 야간 산행을 좀 가자. 여기서 산에서 보는 야경이 그렇게 끝내준대. 가자. 저기요, 첫날 밤에 무슨 산행이야? 아니 왜? 우리 자기 뭘 모르네. 내가 꼭 이 야간 산행 이거 여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가보자. 그래? 남편의 로망을 들어주느라 저의 로망은 무너졌죠.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을 무슨 극한 훈련으로 생각했는지 엄청 빡빡하게 스케줄 짜가지고 매일 밤 지쳐 쓰러져 잠들게 했습니다. 저를 지켜줘도 너무 많이 지켜줘서 문제였습니다. 근데 허니문 베이비요? 네.
예,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네. 다음에 봐요, 어머니. 하늘을 봐야 무슨 별을 따지 무슨 산속에서 시커먼 하늘만 봤는데 무슨 뭐 어쩌라고 애를 어떻게 안 되겠어. 결심했어. 여보. 응? 여보. 왜 여기 있어? 대체 어디 간 거야? 여기 있어. 왜 불러? 어머, 자기 이거 뭐야? 당신 뭐 숨겼다? 나 봤다. 이 두 눈으로 딱 봤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놔. 아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어머, 이거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기한 2023년 3월까지. 뭐야, 이거?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샀네. 그동안 당신 날 지켜준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였어?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그럼. 어떻게 날 속여? 당신 없이 하루도 못 살겠는데 어떡해. 사실대로 말했다가 당신이 떠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거 기다려 봐봐.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진짜 사랑해. 내가 정말 사랑한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속였다는 이 남자. 사랑하면 더욱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지켜준 진짜 이유. 지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지켜줘. 이 어떤 사연입니까? 네, 이 원만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성생활도 정말 중요한 몫을 차지를 하죠. 네. 이게 문제가 돼 소송으로 번진 일입니다. 2012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매로 만난 A씨와 B씨 두 사람은 같은 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남편 A씨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에도. 이런 경우에는 결혼 전에 털어놨어야죠. 이게 무슨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혼인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기능이 좀 없어가지고 완전히 관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다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되긴 되는데 좀 떨어지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뭐 사기 결혼이 아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도 뭐 성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불임 등의 문제 있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바로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 약 때문에 뭐 너랑 못 살겠어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치료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남편과 잘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요구죠. 이렇게 이 치료를 받아보라 하는 거는 일단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만든 후에 한번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렇지만 이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치료는 안 받고 남편의 태도가 문제였죠. 남편이 성관계가 없어도 우리 부부 사이가 행복할 거다. 그런 거 문제 삼지 않는 여자가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어요. 아니 속여서 미안하다 사과해도 우리 받아줄까 말까인데 아니 좀 검사받고 치료하자는 그런 부탁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거부하고. 그렇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까지 했잖아요. 근데 호적에는 신고 안 올렸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아무리 결혼식을 올리고 뭐 신혼여행까지 다 갔다 오고 주변 사람들 다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한 상황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미혼이고 유부남 유부녀는 아닌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조금 애매하고 좀 짜증이 나는데 이거 그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뭔가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거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되나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생활 하는 사람은 사실혼 부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사실혼 부부 해소 및 이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혼 기간 동안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부산가정법원은 이 남편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속이고 또 중요한 것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책임이 있고 위자료 및 혼수 및 예물 비용을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이럴 때는 주로 초창기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유부남이었다. 한번 결혼했던 이력이 있다. 이런 거 용서 못하고. 근데 질병도 어느 정도 치질 요 정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속인 거는. 근데 큰 뭐 질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진짜 돈 없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땅도 엄청 부자야. 막 돈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런 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용서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요? 반대의 경우. 아니 저는 사실 약간 이해 폭이 좀 좁은데 저는 약간 뭐 이런 거 주량 주사 정도.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뭐 이렇게 1차 정도 술 좀 약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차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용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피곤했었어요. 네. 저는 뭐 요거까지는 봐줄 수 있다 보다도 네. 요거를 안 하면 정말 견딜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생리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면 뭐 방귀도 참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해줘야 결혼하면 그래도 사람이 사는 느낌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방귀를 터야 돼. 그러지 마.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터야 돼. 그래요? 냄새 솔솔 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상견례 때 터야 돼. 저는 신혼이라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던 그대로인데 남편이 좀 속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주로 누워있거든요, 집에서.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 전에 이렇게 속여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좀 있다면서요? 예, 예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어떤 젊고 예쁜 여성이 막 급하게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왜요? 근데 이제 여행 복장에다가 뭐 선글라스도 끼시고 그다음에 큰 여행 가방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어디서 오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오시는가 했더니 인천공항에서 왔다고. 무슨 일로? 인천공항이면 신혼여행 가다가 가다 말고 그냥 변호사님 왔네. 찾아간 거예요? 신혼여행 중간에 그냥 뛰쳐나왔대요. 혼자서 귀국을 했대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했는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이제 연애 때부터 이 남자친구가 스킨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이랬대요. 너의 그 혼전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멋있죠. 근데 믿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기간 내내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대. 그래서 이 남자가 문제가 있구나.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좀 이혼하기는 좀 이르니까 한번 좀 더 살아보세요. 좀 이따 오세요. 근데 그 여성분이 1년 있다 다시 오셨어요. 결혼 1년 뒤에 다시 찾아왔다고요? 네. 그때까지 손만 잡은 겁니다.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 사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소송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난감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소송의 쟁점이 너무 난감하다. 자, 그래서 이 소송의 쟁점은 뭐냐면 이 남편이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남자는 또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본인은 정상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판사님이 그 사람만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정상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딱 남편이 냈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게 보니까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왜 성기는 정상인데 다만 시민성으로 문제가 있는데 특정한 여자한테만 이제 그게 안 된다. 부인한테.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부인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곳에서는 정상이 뭐하냐. 부부관계가 정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혼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판결까지 가면은 이제 둘 다 힘드니까 조정을 통해서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 보상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뭐? 다른 데는 되는데. 코믹한 영화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인데 너무 사랑하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뭐 그 제목이 뭐였더라? 뭐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쵸? 진짜 너무 사랑했네. 좀 덜 사랑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네. 사연은 이거고. 예. 하여간 그 결혼 전이건 결혼하건 서로 다 이렇게 오픈해야 돼요. 맞아요. 정직해야죠. 네. 자, 다음 거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이거 앞에서는 남남입니다. 이거 앞에. 아니, 뭐 돈이겠죠, 뭐. 돈 돈 아니겠어. 정거야. 이거 이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선 남남. 아니야. 돈인 것 같아. 결혼하고요? 좀 근접 좀 해봐요. 좀. 빨리 좀 가봐요. 정답은? 그렇지. 투자 수익.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자친구 역할은 이정수 씨, 네. 여자친구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예쁘고 똑똑하고 심지어 돈도 저보다 잘 벌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녀에 비해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나의 능력 찾았어. 뭔데? 암호화폐. 이거 대박이야. 내가 이거 시뮬레이션 딱 돌려가지고 가상으로 투자해봤는데 내가 수익을 100% 낸 거 있지. 나 이거 완전 많이 더 쓴 것 같아. 나 근데 알잖아. 나 돈이 없어. 돈 투자금 좀 줘봐. 내가 투자 좀 해볼게. 그래? 응.
이거 있잖아. 내가 나한테 투자하면은 내가 그냥 목돈을 만들어서 완전 자기 부자가 되는 거야. 가자. 이거 암호화폐 들어가야 돼. 아니 자기가 뭐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죄다 날리면 어째? 아우 나 위험해. 그거 위험한 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이거 손해 나면 내가 원금 복구해 줄게. 그럼 됐지? 그래? 원금 소식만 없다면요 뭐 손해 볼 거 없지. 그래? 콜? 콜?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의 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1,000만 원. 하지만 돈이 생기고 나니 이상하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쫌팽이 더는 못 참아. 우리 헤어져. 걸핏하면 나 무시하고 자존심을 밟고 이 여자. 응? 그래 그래도 우리 따질 거 따져야지. 내가 버는 거 투자한 거 돈 반 내놔. 어머? 아니 내 돈으로 투자한 건데 왜 자기가 반을 가져? 싫어. 멋져. 안 돼. 이 쫌팽아. 이 악랄한 이 피도 눈물도 없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은 여자 같으라고. 진짜. 당신 돈만 줬지 투자한 거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그건 내 노동력의 대가를 줘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반 줘야지. 이 날강도야 빨리 내놔 이 날강도. 이런 쫌팽이를 내가 사랑했더니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야. 잘난 여친 모시느라 2년 동안 개고생하고 돈도 벌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안면 몰수합니다. 전 정말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아우, 돈 때문에 이 돈이 또. 문제야. 이 돈이 많이 생겨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네, 연인 A, B 씨의 사연입니다. 남성 A 씨는 무직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성 B 씨는 직장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었습니다. A 씨가 백수라고 손만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요즘 뜨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돈 2천만 원을 투자받아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백수 남자친구가 2천만 원 투자하라면 선뜻 이게 투자 안 할 텐데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남자친구를?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설득을 했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반반 나누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2천만 원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A씨는 여자친구의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와, 이 사람은 좀 엄지손가락이 황금인가 봐요. 2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와, 대박. 네. 많이 불렀다. 우와, 2천. 2천에서 6천이 됐다고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지금 저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진짜 남자친구 실력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자친구 B 씨는 이별 즉시 A 씨의 연락을 모두 다 차단을 했고요. 겨우 연락이 닿은 여자친구에게 B 씨는 수익금의 절반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 B 씨 왜 그래야 하느냐? 내가 왜 너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맞아. 딱 잘라서 말했다. 너무하네. 자, 이 상황에서 OX 한번 해볼까요? 네. 요 상황에서 수익금의 일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내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다 내 돈이다 하면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 돌려줘야지. 돈만 줬잖아요. 아까 안 돌려줬잖아요. 근데 안건우 기자는 세모예요? 요게 애매할 것 저도 같아요. 세모다. 요게 약간 왜요? 이게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모든 약속은 사실 글로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하잖아요. 아하. 이 남자친구 성격을 보아하니 그거 안 했을 것 같아요. 투자한 돈보다 수익금이 더 많다. 그럼 돌려주고 적다. 그러면 못 돌려주고. 난 이 남자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 녹음해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줘야 한다. 정답은 뭡니까? 줘야 될 것 같아요. 옵니다.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우리 이제 지성인, 교양인은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법에서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거는 물론이고 구도 말로 하는 것도 약속은 계약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금 분배 약정인 경우에는 그 약정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을 때야 뭔들 못 준다고 하시다가 별도 달도 다 따라준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준다고 하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빌려주겠다고 하면 대여가 되는 거고 나눠주겠다고 하면 분배 약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아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두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려주겠다, 갚겠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갚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툼이 법적인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서나 녹취 파일 같은 걸로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구두 약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꽁트에서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서 쓴 건 없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무슨 녹취하고 이런 거 없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전 거래를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일반인 간의 금전 거래는 마찬가지고 뭐 남녀 관계, 부부 관계 돈이 갔을 때 보통 이제 다른 증거 갖고 이제 통장 이체증만 있잖아요. 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용도로 갔는지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준 건지, 투자한 건지, 꿔준 건지 이것 때문에 법률 관계가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준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반환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여한 경우 차용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반드시 어떠한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말로 했을 경우에 녹음이라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렇죠. 뭐 일단은 자본금이 없었다면 투자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불린 사람의 노력도 인정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금을 불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그 수익금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가 수익금 분배 약정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일단 그 투자의 최초 기회를 상대방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듣고 돈을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수익금을 불리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큰 수익금이 생겼다. 그리고 이 수익금과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이거는 수익금 분배 약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어도 수익금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이런 게 있었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친구한테 내가 넌 반 줄게. 맞아. 이렇게 이제 막 허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이걸 녹음해가지고 실제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허언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농담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혹시 농담이나 허언할 경우에는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말로 증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고 만약에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하면 조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 주의하실 점 하나 알려드릴 텐데 가끔 투자 받는 사람이 원금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정말 원금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약속을 해서 계약서까지 써도 실제로 원금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사실 원금 보장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금 보장 약속했다고 너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정말로 돈을 건네줬을 경우에는 투자보다는 어떤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받고 건네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이 서로가 장난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 경우까지 모두 다 의사표시를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둘 사이 계약이 지금 뭔지 이렇게 다투는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법정에서 우리끼리 했던 얘기의 법적인 의미가 뭐고 성격이 뭔지 따져보는 게 사실은 제일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한때 되게 깊이 사랑했던 사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헤어진 것도 슬픈 일인데 이렇게 돈 문제로 얽혀서 송사까지 갔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돈 앞에 장사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뭐 돈 앞에 이거 지금 사랑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나한테 돈 꿔간 사람들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안 들려왔어요. 빨리 줘라.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세금이죠. 근데 이게 까다롭고 뭐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 알쓸 세상. 이기영 세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것도 오늘 꽁트로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꽁트 보시다가 혈압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끝까지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 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갑니다. 돈 잘 버는 우리 아빠 덕분에 저랑 동생은 금수저로 태어났죠. 하지만 금수저의 삶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 얼마나 힘든지요. 아무튼 아빠가 요즘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백화점을 3군데나 돌았다니까요. 아빠,
쇼핑 지긋지긋해 진짜. 아유, 돈을 얼마나 더 써야 돼. 아이고 우리 딸이 돈 쓰느라고 힘들었구나. 힘들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우리 아빠가 좀 더 벌게. 더 벌고 우리 딸이 조금 더 고생하고 그랬어. 아, 몰라. 아빠, 근데 백화점 다니면서 찔끔찔끔 쓰는 건 좀 지겨운 것 같아. 그냥 한 방에 팍 쓰면 어때? 아 그런가? 한 방에 확 어떻게 쓰지? 월화수목금 슈퍼카 팡팡. 5대 슈퍼카 5대. 우리 딸 똑똑해요. 그래. 그러면 당장 김 비서한테 얘기해 볼게. 너 지금 사고 싶은 차 딱 골라놔. 응? 아, 우리 아빠 멋쟁이. 쇼핑으로 아빠의 사업을 돕는 사이 동생은 월급 루팡이 돼서 아빠 사업을 돕고 있었죠. 아버지, 이번 달 월급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랬어? 그럼 저 다음 주에 추가 수당 들어간다. 한 500좀 꽂아줄게. 아예 500. 더 꽂아줘요. 아니 너 그 회사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월급 주는 게 이게 조금 힘든지 아니? 다들 뒤에서 수근거려.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좀 비춰. 나도 그 누나처럼 그 쇼핑하면서 그 아빠를 도우면 안 될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도 막 그랬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얼마 어려운 줄 알아? 나 진짜 피곤해. 참 그래 알았다. 너 네 역할이나 제대로 해라.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돈 쓰는 우리 남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버지 사업을 위해 왜 돈을 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돈 쓰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거 우와, 뭐야? 아니 이거 뭡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많이 쓴다고? 돈 쓰는 게 힘들다. 힘들다. 되게 부러우면서도 이상한 사연이에요. 아니 그냥 이런 게 있어. 이 사연 A씨의 사연입니다.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았습니다. 일가족 명의로 구매, 생산, 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탈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부담이 늘 때마다 위장 업체를 설립을 했고요. 어머. 자녀 명의의 차명 계좌에 돈을 숨겼습니다. 근데 매출이 급증하면 당연히 세금도 늘어날 텐데 그쵸?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내야 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6.6%부터 무려 46.2%까지 세금을 부과하고요.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도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또 법인 사업자의 경우도 법인세율은 11%에서 22% 정도지만 개인 비용의 지출 시에는 각종 제재를 받아서 결국엔 개인 사업자와 비슷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씨는 집안이 나서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다음에 차명 계좌에 돈을 숨겼다 이러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차명 계좌를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한다면 매출을 누락할 수 있거나 가공 매입으로 다방면으로 탈세가 가능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부가세는 10%, 법인세는 11에서 22%, 개인 사용분에 대한 소득세 6.6부터 46.2%,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10% 정도까지 이 모두를 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가공계상에서 비용을 만드는 경우도 부가세는 제외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법인세와 소득세는 건강보험료까지도 탈세가 가능합니다. 자, 이들의 만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거짓 거래를 만들거나 허위 인건비 계산으로 소득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탈루한 돈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에 수백억 원의 부동산 쇼핑을 했고요. 또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 또 비싼 회원권을 사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 나오면 고가의 자동차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전 국회의원의 딸이 법인 명의로 뭐 고급 스포츠카를 맞아요. 샀다. 네. 또 뭐 법인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샀다. 이거 하면 다 세금이 감면돼요. 우선은 법인 명의로 임직원 전용 보험에 들어있으면 이 차량은 세법상 비용 인정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한도가 있어요. 이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당장 많은 비용이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도가 있다고는 해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나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걸 사도 이제 이거 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가의 제품이라도 합리적으로 사업에 사용이 된다면 충분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이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비용으로 경비를 쓰는 척하면서 개인 비용을 지출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당연히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가의 시계는 내가 사업하다 시간 약속이 중요한데 그럼 이거 딱딱 맞는 시계 샀다. 그거 다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개인 비용을 법인 비용좀 썼으니까 꼼수 쓴 거잖아요. 요즘 국세청 깐깐해가지고 탈세 잘 못한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탈세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요즘은 함부로 탈세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과거의 탈세 방법이 지금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 네, 제일 흔한 탈세는 뭐 매출 누락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매출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그 매출 누락으로 신고를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많고요. 네, 흔히들 개인 통장으로 이 돈을 받으시면 모르시는 줄 아는데 그거 진짜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탈세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아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매출 누락을 예로 들면 적발된 경우에 본세와 엄청난 가산세와 가산금을 물게 되고요. 이 단순 무신고와 가소신고와는 다르게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로 인한 무신고와 가소신고는 납부세액의 40% 등의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하고 그 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해서 징역이나 벌금까지도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 A씨,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니까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을 하고 또 자녀가 10대일 때부터 150억 원 정도를 또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13억 원가량의 슈퍼카를 석 대나 몰고 지내고 13억? 네. 그리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온갖 사치 생활을 다 했어요. 부모가 돈 많아서 재산 물려준다는데 그 어느 자식이 그쵸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정직하게 좀 물려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정직하게 물려주고 뭐 그럼 정직하게 하면 세금은 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정직하게 물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중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바로 증여인데요. 예,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절세 방법을 찾으시면 정직하고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원 성산구에서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를 법인명으로 6채나 사들였던 법인 대표가 명의신탁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운계약, 또 탈세, 투기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세금 회피의 목적이 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운계약서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다운시킨다면 매수하는 법인과 매도하는 개인이 각각 취득세와 양도세를 탈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법인은 자금의 입출금을 모두 소명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법인 통장에서 지출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분을 지급했다는 건 정상적인 법인 비용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는 아마도 법인이 또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차익을 지급하진 않았나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경기도 안양에서도 이 투기 사례가 있었어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씨,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6채를 싹쓸이했는데요. 매매 금액은 총 6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해서 지급을 했고요. 또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인이 다운계약서로 아파트를 10채를 사들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부동산 임대개발업 비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의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는데요. 실제 거래 대금은 8억 원인데도 6억 9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했습니다. 아니,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뭐 처벌 어떻게 됐어요? 네,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탈세로 인한 세무조사와 부동산 거래세뿐 아니라 법인 내부의 탈세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했고요. 또한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등
처벌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 법인과 관련된 차량이라든가 투자 자산을 개인 명의로 구매하시기보다는요, 반드시 병인 명의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감가상각이라든가 각종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네, 절세 방법 좀 더 알려주세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고용증대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법인에게 적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감면을 알아보고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세금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요즘 전기차 키워드 뭘까요? 바로 전기차. 아, 네, 여러분 다 예상하셨죠? 전기차 키워드 전기차. 네. 참신하다, 소개가. 전기차 키워드 전기차. 전기차, 수소차 요즘에 홍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요즘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죠. 그런데 수소차에 대한 지원도 엄청나졌습니다. 네. 친환경차 그야말로 전성시대인데요. 이 자동차 사용자들 전기차, 수소차 말고 또 다른 차 없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친환경차를 선택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맞아요. 맞아요. 전기차를 저도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분명히 되고요.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선택할까 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환경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뭐가 나오면 네. 선택하기가 좀 무서워지다. 맞아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소비자들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는 게 있다고. 하이브리드 그 자동차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네, 하이브리드가 정확하게 뭐예요? 하이브리드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개의 심장. 그러니까 내연기관 엔진도 있고 그리고 어허. 전기차의 모터도 달린 이야. 두 개의 기관으로 달리는 그런 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굉장히 높아졌다면서요, 비중이? 네,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에 국내 자동차 신차 등록 대수가 16만 3천여 대였거든요. 네. 이 중에 하이브리드 차가 16,000여 대로 약 1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하이브리드 차 등록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4.1%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더 높은 시장의 성장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검증이 됐다는 거죠, 상품성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내연기관보다 우수한 연비와 또 상품성이 검증됐다는 점, 그리고 충전 걱정이 없다는 점, 이게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맞습니다. 제 지인도 이제 전기차 끌고 다니는데 전기차로 이제 장거리를 가려고 하면 전기 충전소가 그래, 어딨지 막 불안해. 이런 마음이 계속 쫓기는 마음으로 운전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맞아. 이 하이브리드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장점 뭘까요? 앞서 소개를 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엔진과 더불어서 전기 모터로 동력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내연기관이고 반은 전기차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속으로 주행할 땐 전기 모터로만 달리고요. 그리고 50km, 시속 50km 이상 정도가 되면 엔진으로 전환해서 높은 출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시내 주행 때 이게 유리하겠네요. 괜찮네요. 맞아요. 가다서다 그렇죠. 반복하게 되고 이러니까. 도심에선 주로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을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디젤보다도 더 뛰어난 연비가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17년형 S모델 하이브리드와 S모델 디젤 차량을 비교했던 자료가 있어요. 디젤 차량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대 10%가량 높은 연비를 자랑을 했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에 좀 주유비를 줄이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하이브리드만한 모델은 없죠. 네. 근데 최근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요, 이 연비가 더 좋아졌대요. 네. 아무래도 상품성이 점점 더 개선이 되는 차들이 네. 많이 나오니까요. 이달에 출시된 K사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볼게요. 1.6리터 터보 엔진 기반이고요. 또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돼서 확실한 연비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이 초반 가속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연기관 차들은 이거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좀 매력적이에요. 사실 모터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낮은 RPM에서도 바로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가 딱 나오니까 훨씬 초반 가속력이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거 경험해 봤잖아요. 네. 왜 그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에 차량이 약간 실라인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안 피해줬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딱 둘이 정확하게 첫 앞주차선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바뀔 때 기다리면서 부릉부릉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차가 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가속력이 빨라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도 시승을 해봤고 하이브리드 차도 시승을 해봤는데 최대 네. 장점이 바로 이 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 가속력이 아주 좋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기능이 더 좋아져서 K사의 최신 모델 화면으로 보셨죠? 저렇게 큰 차도 모델은 출력이 180마력, 그러니까 이전보다 13% 좋아졌고 토크는 무려 29%나 더 좋아졌다. 근데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하이브리드 차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 조용해. 맞아. 소리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운전하고 할 때 조용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뒤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비키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유령 단점이 같은 차라고도 해요, 사실. 네. 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선진국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기계음을 넣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속 주행할 때 무조건 기계음으로 보행자에게 그걸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야 뭐 그렇게 기계음을 넣으면 되지만 이게 비싸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가격 면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죠. 가장 경제성이 중요하잖아요. 차를 살 때는. 아무리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비싼 가격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바로 기존 엔진과 또 배터리, 엔진에 더해서 모터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2017년 S 모델을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1,000만 원 넘게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요즘은 또 그래도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가격도. 네. 저도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 좋아요. 근데 돈 앞에서는 참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생각하다가 가격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제성을 담보한 차들이 좀 나오고를 있어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출시를 하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출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동일 사양의 자동차와 그러니까 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2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출시가 돼서 좀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합니다. 하여간 요즘은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무장지대 DMZ의 특별한 가치를 공유할 2021 렛츠 DMZ 평화예술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포럼과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올해 세 번째 열리는 렛츠 DMZ 평화예술제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평화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축제는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포럼과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내 시군 곳곳에서 평화와 DMZ를 주제로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이 열리고 걷기와 자전거 대회, 마라톤 등 체육 행사들도 개최됩니다. 20개 세션으로 구성된 DMZ 포럼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올해 슬로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에 맞춰 평화 담론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 평화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션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DMZ 포럼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천적 해법 그리고 분단과 갈등을 넘어서는 용기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지는 큰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평화협력에 61개 지방정부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공동사업 발굴, 남북협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렛츠 DMZ 평화예술제의 온 오프라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월요일에는 월요병이라고 해서 좀 찌뿌둥하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네. 날씨도 좀 오늘 꾸물꾸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늘 표정도 흐리고요. 거기다가 좀 상쾌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미세먼지가 또 종일 전국적으로 말썽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